오늘 방송에서는요, 동맹국으로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외교 무대 뒤편에 한국 외교관들의 출입증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진짜 결정을 내리는 5가지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방송 후에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주셨습니다. 특히 관세 문제를 다루면서 쿠팡의 로비스트들이 의회에 요청한 무역법 301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오해와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쿠팡 이슈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위해서 찾아낸 하나의 작은 명분, 즉 방아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은 일개 기업의 이 이슈 하나로 국가 정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니 볼 수 없었던 거대한 권력의 설계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늘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다, 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항상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였죠. 바이든 정부 때에도 그랬고요.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가 그렇고 환율이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공장 다 지어주고도 보조금 명단에 쏙 빠졌었던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항상 뒤통수를 맞았다고는 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뒤통수 맞은 게 아니죠.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그 테이블에 우리가 없었을 뿐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무서운 힘은 말이 아니고 문장입니다. 이 첫 번째 인물은요, 바로 이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잘 다루지 않는데, 그는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브레인을 지배해온 인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일기 취임식 연설, 미국의 대학살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상황을 범죄, 갱단, 마약이 넘쳐나고 공장들이 녹슬어서 문을 닫는 이 폐허처럼 묘사를 했죠. 이 미국의 대학살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멈춥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문장을 쓴 사람이 바로 30대 초반의 스티븐 밀러였습니다. 그는 사실 이민자 출신 유태인이고요. 듀크 대학 시절부터 보수운동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했었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고요. 트럼프의 분노를 법적인 언어로 표출할 줄 아는 유일한 언어의 기술자라고 알려졌습니다. 밀러는 트럼프 일기 백악관에서 선임 정책 고문을 맡아서 이민 정책을 총괄했고요.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2기 백악관에 입성하는데요.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 고문으로 이번에는 이민 정책뿐만 아니고요,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그의 손끝에서 관세 행정명령과 이민자 추방 작전이 나옵니다. 지난번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주도한 사람도 바로 스티븐 밀러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핫라인을 가져야 할 사람이 바로 스티븐 밀러라는 것입니다. 외교관들이 국무부 장관을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할 때 밀러는 백악관 별관에서 한국 예외 없음이라는 문구를 법안에 써놓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이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요, 어떤 협상도 무용지물입니다. 과거에 로마 황제에게 가는 길을 지켰었던 근위 대장처럼 이 백악관 권력의 핵심은 접근권입니다. 두 번째 인물, 수지 와일스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녀는 백악관의 문지기이자 일론 머스크도 그녀의 허락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수지 와일스는 상당히 특별하죠. 보통 이 트럼프 주변에는 시끄럽고 과시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아이스 메이든, 그러니까 얼음 공주라고 알려졌는데, 공주라기보다는 여왕에 좀 더 가깝죠. 수지 와일스는 NFL 유명 중계 캐스터 팻 서머롤의 딸인데요. 1980년 레이건 캠프 때부터 정치를 배운 베테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세상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수지 와일스입니다. 대체 왜 그 천하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인의 말은 꼭 들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그녀는 스티븐 배넌과 같은 이 참모들과는 달리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자신보다 유명해지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수지는 철저히 그림자로 남고 있죠.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이 플로리다 선거를 2번이나 승리로 이끈 게 바로 그녀였습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녀가 트럼프의 휴대폰으로 들어가는 전화를 거르고요. 집무실로 들어가는 사람을 막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그것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입니다. 우리 외교부나 기업 총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10분이라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무부가 아니고 이 얼음 여왕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라인 중에 수지 왈스의 직통번호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꼭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치는 표로 심판받지만 돈으로 작동한다. 자, 이게 바로 미국 정치의 불문율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제프 밀러입니다. 이 스티븐 밀러와는 가족 관계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출신이고요. 전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의 금고직이었는데요. 단순한 로비스트가 아니고요. 트럼프 캠프에 수천만 달러를 끌어온 슈퍼 번들러, 그러니까 고액 모금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한테 돈을 가져다 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죠. 기업가니까 말이죠. 제프 밀러가 운영하는 로비 회사 밀러 스트래티지는 현재 워싱턴에서 가장 문턱이 높은 곳입니다. 애플, 아마존, 화이자 이런 정말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그한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로비스트 회사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특히 이런 제프 밀러가 운영하는 밀러 스트래티지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 회사는요, 단순히 법을 바꿔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일반적인 로비 회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의 핵심 상품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과 이 정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로비 분야와 방식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빅테크의 이 방패막이 됐는데 애플이나 아마존의 관세 면제가 하나의 예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 애플 CEO 팀 쿡이 제프 밀러를 고용해서 가장 공들인 것이 바로 중국산 부품 관세 면제였습니다. 애플이 관세를 맞으면 삼성과 경쟁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실제로 면제를 받아냈습니다. 정부 사업 수주가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의 거대 클라우드 사업을 수주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를 활용합니다. 또 있죠. 제약과 바이오 업계인데요. 화이자나 이 파마 같은 그 약값의 인하를 방어하는데 미국 제약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약값 인하 압박입니다. 화이자와 미국 제약협회는요, 제프 밀러를 통해서 공화당 의원들을 움직여서 정부의 약값 통제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에너지 규제 완화도 있습니다. 석유, 가스 기업들을 대변해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규제를 걷어내고요. 트럼프의 드릴 베이 드릴, 그러니까 석유 시추 확대 정책이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비 회사의 핵심은요, 번들링, 그러니까 후원 모금인데요. 제프 밀러는 기업의 민원을 가져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죠. 해당 기업 임원들의 개인 후원금을 모아서 수십억 원 단위의 정치 자금 패키지를 만들어서 트럼프 캠프나 공화당 위원회에 전달하죠. 즉 후원금 정책을 1대1로 교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회사의 진짜 능력입니다. 제프 밀러는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설계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부탁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판을 짜주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한국 기업이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요, 외교적인 호소가 아니라 제프 밀러를 통해서 트럼프의 캠프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제안서를 지금 내밀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워싱턴의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외교부는 국가를 동맹으로 보는데 재무부는 국가를 숫자로 보죠. 자,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제 방송에서 몇 차례나 그가 나왔는데, 자, 그 방송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콧 베선트의 이력은 아주 흥미롭죠. 놀랍게도 그는 민주당의 거물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최고 투자 책임자 출신이죠. 1992년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잉글랜드 은행을 무너뜨렸던 그 전설적인 검은 수요일 작전에 참여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트럼프의 경제 책사가 되었죠. 스콧 베선트는 자유무역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대신에 관세는 협상을 위한 훌륭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무장한 아주 완벽한 실용주의자죠. 그래서 현재 제79대 미국 재무장관이자 트럼프 2기 경제 사령탑이죠. 그한테 한국은 혈맹이 아닙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이자 환율 관찰 대상일 뿐이죠.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 보이죠. 오직 무역 수지 숫자를 맞추라고 요구할 겁니다. 한국 경제 관료들이 이 냉혹한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을 상대로 이 숫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약간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미국과의 이 경제 협상에는요, 스콧과 비슷한 경력을 가진 노련한 경제 협상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권력은요, 특정 인물이 아니고요, 거대한 시스템인데요.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AFPI와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사실 안 됐었습니다. 관료들한테 휘둘렸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AFPI입니다. 이곳에는 트럼프의 충성파 관료 출신 1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4년 동안 칼을 갈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기로 복귀하자마자 시행할 행정명령 300개를 미리 다 써놨습니다. 자,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자, 이 사람은 AFPI 미국 통상센터 의장이고요. 과거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였습니다. 관세 황제이자 이 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인물일 수 있는데요. 현재 AFPI에서 무역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보편적인 기본 관세 10%에서 20% 이 공약이 바로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 재무장관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는데 현재는 무역 차르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미슨 그리어의 사수였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바로 트럼프 무역 정책의 설계자이자 스승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인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재단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고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곳을 보수주의의 심장이자 정책 자판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언급한 이 시스템의 한 축인데요. AFPI가 사람을 준비한다면 헤리티지 재단은 이념과 구체적인 매뉴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자, 헤리티지 재단의 정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73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의 보수 싱크탱크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공화당 행정부의 정책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해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출범 당시에 헤리티지 재단이 제안한 정책 제언집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약 64%나 그대로 채택했을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프로젝트 2025라는 게 있는데요. 9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실행해야 할 정부 개조 계획입니다. 이게 이 단순히 세금을 깎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연방 공무원 5만 명을 해고하고 트럼프 충성파로 교체한다. 교육부나 FBI 등을 아주 대대적으로 축소하거나 해체한다. 또 있습니다. 보호무역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도화한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헤리티지 재단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지지를 하는데 그 결이 다릅니다.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아주 강력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죠.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 곳이 바로 이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강경파들의 본산이 바로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쉽게 풀자면요. AFPI가 이 실행할 장관들을 모아놓은 대기실이라면 헤리티지 재단은 그 장관들이 손에 들고 들어갈 작전 지도를 그리는 작전 사령부인 겁니다. 이 두 곳이 합쳐져서 트럼프 2기의 거대한 시스템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관세폭탄 발표를 듣고 부랴부랴 워싱턴으로 날아가봤자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던 겁니다. 이미 이 정책들은요, 이 싱크탱크의 지하벙커에서 1년 전에 결제가 끝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개한 이 이름들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미 외교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니었을까요? 과거 냉전 시대에는 혈맹이라는 이름 하나로 많은 것들이 해결됐었죠.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주식회사 미국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하게 이익을 계산하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5개의 권력 축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상대하려면은 만나주지도 않는 국무부 차관보를 기다릴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실세들, 법, 접근법, 돈, 숫자 그리고 시스템을 뚫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뉴스 속보만을 보고서 미국이 또 우리한테 이랬구나 라면서 한탄만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막연한 대화보다는 철저히 준비된 시스템과 설계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설계도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밖에 있는 걸까요? 우리도 우리 내부에 보이지 않는 지혜로운 설계자들이 계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미국 정책 결정에 대한 정보 파악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